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이 8장을 배우고 있죠. 시퀀스를 다루는 법. 시퀀스가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응용 분야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자연어 처리, 그리고 음성 인식. 어떻게 보면 영상보다 더 중요하고 영상 최소 영상만큼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여담에 가까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때 몸에 있는 어떤 감각기관을 통해서 획득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음성과 이 자연어 처리가 얼마큼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여기 지금 정면에 파워포인트든 칠판이든 글자를 읽고 있죠. 물론 이게 영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심볼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자들이나. 그리고 참고서라든가 예를 들면 구글링을 한다거나 인터넷을 들여다볼 때도 다 글을 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은 대부분 자연어에 관련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획득 과정에 있어서는 영상보다 오히려 자연어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요거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8장이 임팩트 측면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게 중요도를 이제 얘기할 때 플러스적인 요소고, 약간 또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언급했던 건데, 사람이 이 인지 기능이 크게 두 개로 나뉜다고 치면, 영상 쪽,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과 소리 듣는 거 나뉜다고 치면은 두뇌에서 할당된 그 뉴런들이 얼마큼 확장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리학적, 그러니까 세부학적으로 이미 생물학자들이 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뜯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상에 관련된 게 거의 30~40%고 이 음성 인식에 관한 게 10% 미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또 영상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1차원적인 감각기관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인 굉장히 로우 레벨에서는 당연히 영상 처리에 대해서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많죠. 왜냐하면 한 눈에 들어오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 클래스를 보고 있는데 이 안에만 몇십 명이 앉아 있습니다. 80명이 앉아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표적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고, 배경도 있고 조명도 있고 물체도 있고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 엄청난 정보들 중에 대부분의 정보는 쓸데없는 정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나무, 땅바닥, 거의 쓸데없는 정보죠. 이런 것들 솎아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하는 게 결국 우리가 진화를 해왔던 과정들이고, 결국은 뭐가 움직이는 거에 굉장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움직이는 게 무서운 놈들이니까. 왜냐면 움직이는 놈이 나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모션 디텍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인류가 이제 이 문자화된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기껏해야 한 2000년, 3000년 뿐이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문자가 없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로우 레벨의 생존을 위한 정보 처리로 사람의 두뇌가 발달하였다고 치면, 문자 발명 이후에는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문자를 처리하는 그런 쪽, 아직 사람이 이제 진화가 덜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을 처리하는 데 대한 뉴런들이 더 할당이 돼야 되는데, 아직 한 수백 세대 정도 인류가 더 진화하면 이제 그런 신종류의 호모사피언스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인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상상 속의 얘기고, 어쨌든
이 정보 처리 관점을 굉장히 여러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쨌든 큰 빅픽처를 보면 이 자연어 처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대 인류가 정보 처리하는 방법론은 이제 영상보다는 오히려 문자나 음성. 여러분들도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지금 음성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있죠. 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했지만 영상인식은 이미 사람의 성능을 넘어선 지가 오래됐습니다. 2012년 알렉스넷 이후로 뭐 거의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 자연어 처리는 아직도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평 나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래서 이제 초고대 모델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그런 모델이 나오면서 거의 가깝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할 게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연구할 게 많고 생각보다 복잡한 것들이 많고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서론이 길어졌지만 이 8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자, 8장이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처음에 이제 RNN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다음 파트는 이제 RNN의 후속 세대인 버트라는 걸 배울 텐데 최근에 워낙 빨리 이 분야가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고 이 RNN만 해도 뭐 아직까지도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이런 뭐죠 AI 비서들 뭐 시리라든가 뭐 우리나라 3대 통신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현재는 다 RNN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써봤는데 영 성능이 안 좋아서 꺼버립니다. 짜증나서. 뭘 물어보면 엉뚱한 거 대답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물어봤냐고 물어보고 뭐 이런 황당한 것들이 많아서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로 지금 요 8-1장에서 배우는 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통신사들 통해서 그런 구현돼 있는 그런 AI 비서들에 들어가 있는 딱 그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가 차세대 기술인데 여기서부터는 성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어떤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인간의 성능을 넘어서는 이제 능력을 넘어서는 성까지 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는 뭐 잠깐 언급은 하겠지만 다음 챕터에서 GPT-3라는 놈은 문장 장문 능력이 거의 사람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그래서 GPT-3가 문장 물론 영어긴 한데 뭐 영어 쪽에 좀 특화돼서 학습이 됐으니까 GPT-3가 뭐 어떤 신문 기사를 하나 쓴 거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쓴 거 하고 둘 다 갖다 놓고 뭐 여러분들 튜링 테스트라는 얘기는 들어봤죠? 튜링 테스트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튜링 테스트가 그러니까 AI가 인간과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느냐, 인간과 구분이 안 될 때 AI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해서 튜링이 디파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거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 수준이 됐다는 얘기. 이게 사람이 쓴 건지 GPT가 쓴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문장만 봐서는. 그래서 이 장문 능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는 뭐 모국어가 아니니까 GPT-3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한다고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까지 와 있고, 자, GPT-3의 근간이 되는 바로 그 핵심 알고리즘이 뭐냐? 다음 챕터에서 배우는 버트라는 얘기죠. 사실 이게 대학원에서 배워야 될 얘기인데 이 분야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 특히 이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기술을 빨리 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다음 챕터에서 다룰 내용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이 8-1에서 배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제 최신 기술로 자꾸 대체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그런 입장에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배울 게 많지만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많이 디테일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플레인 RNN이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했고, 요걸 백프로퍼게이션 하는 방법을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뭐 100만 불짜리 지식이라고 그랬죠. 이걸 이용해서 그 백프랍을 하는 거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RNN 구조는 지금은 아무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실제로 학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하는 또 LSTM이라는 형태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백프랍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기본 아이디어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만 여러분들이 움직여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놈에 대한 그레디언트 구하고 싶으면 나가는 놈의 반대, 요 두 개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 구하면 돼요. 요 그레디언트 구하고 거기에 V 트랜스포즈 곱해주고 요 그레디언트 구하고 여기에 W 트랜스포즈 곱해주면 그게 요 놈의 그레디언트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W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 다음에 U에 대한 그레디언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니시에이션 펑션이 이 방향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만 고려를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다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숙제가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정리가 돼 있죠? 이것들을 한번 유도하는 숙제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요약된 건데요. RNN의 아웃풋 부분을 제거한 이 구조를 타임축으로 풀어헤치면 이런 모양이다 라는 얘기고, 수식으로 치면 이전 H를 가지고 현재 H를 업데이트 하는데 현재 인풋을 가지고 추가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F라는 놈은 이제 리니어와 넌리니어 그 펑션이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뉴럴 네트워크, 싱글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저 H의 역할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그랬죠? H의 역할이 이전에 나왔던 모든 입력 X들을 다 요약하는 그런 아주 파워풀한 성질이 있고,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구조가 디자인이 된 거죠. 자, 그게 사실은 RNN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인풋을 하나의 벡터로 요약을 한다라는 게 RNN의 철학이다. 그냥 그것만 알면 사실 RNN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거의 RNN의 핵심이기 때문에 99% 핵심을 꿰뚫는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RNN이 사실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영상 쪽하고 다르게 이쪽 시퀀스 쪽은 약간 어떤 이론적인 부분부터 오히려 바텀업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어떤 알고리즘 구조가. 그리고 영상 쪽은 오히려 반대로 현상학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면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 실험적으로 또는 생물학적으로 알려져 있던 사실을 모사해서 거꾸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방법론을 쓴다고 했는데, 일단 이건 RNN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어떤 그냥 확률 이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확률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어떤 랜덤 베리어블들이 시간 축상에서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 시퀀스가 있을 때 그런 걸 Y라고 하죠. 그러니까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타임 인덱스가 달려서 여러 개가 시퀀스로 나타날 때 그 시퀀스를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시퀀스 전체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이거보다 좋은 게 없다는 얘기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알면 사실은 그 시퀀스에서 알 수 있는 건 다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랜덤하기 때문에 이 이상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디스트리뷰션이 랜덤한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그 현상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야 되는데 아주 재미난 사실은 제가 4학년 과목 중에 강의하는 정보이론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맨날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실 정보이론하고 상당히 머신러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체인룰이라고 해서 조건부 확률의 곱으로 쫙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t 타우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을 때는 이런 타우개의 조건부 확률을 곱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게 이미 확률 쪽에서 잘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만 알면은 우리가 그 시퀀스에서 뽑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yi들이 뭐 제가 말할 때의 음절들이다. 타우개만큼의 제가 음절을 발음을 했다고 치면 그 타우개 음절을 가지고 거기서 뽑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겠죠. 이게 무슨 단어인지, 뭐 얘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건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뭐 이게 뭐 동사인지, 뭐 수동태인지, 뭐 목적어인지, 명사인지 이런 거를 다 이 확률 분포에서 다 뽑아낼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모든 정보는 이것만 알면 다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조하려는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딥러닝 배우는데 왜 쓸데없는 확률을 배우고 있지? 이런 의심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 봐 그 의심을 아예 없애주기 위해서 이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생각하지 못한 모든 정보들은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만 알면은 다 얻어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뭐냐면 이 시퀀스를 다루는 머신러닝, 딥러닝은 결국은 목표가 뭐가 돼야 되나요? 여기 학생 정답이 정해져 있죠. 목표가 뭐가 돼야 되겠죠? 뭘 구해야겠죠? 예? 아니 여기서 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었죠? 여기 남학생 그쵸? 여기에 말하는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만 구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그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거는 기술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뭐 거의 영원히 불변의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RNN 나오고 있고 버트 나오고 GPT-3 나오고 있고 뭐 GPT-3 이후에 또 뭐가 계속 나오겠죠. 그 어떤 놈이 나오더라도 이 사실이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펀더멘털한 걸 무슨 기술이 나와도 저건 이거를 약간 이렇게 계산한 것 뿐이구나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RNN과 버트가 전혀 다른 알고리즘으로 보이니까 이건 전혀 다른 기술이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같은 목적이고 약간 방법론만 다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 그 연결되는 프레임워크가 뭐냐? 바로 이 확률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잘 나중에 뭔가 연구를 하려면 확률 이론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머신러닝 하는 사람이 확률을 모른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캘큘러스를 모르고 뭐 이론 물리학 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확률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모든 머신러닝은 이게 또 3장에서 배웠던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기반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죠. 거의 99%. 뭐 그보다 살짝 좋은 MAP라는 게 있지만
그거는 뭐 어쨌든 약간 뭐 사천벌인 비슷한 놈이고. 자, 그래서 결국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도 결국은 이 조인트 확률을 최대화하는 거. 여기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걸 최소화하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서 최소화하는. 그리고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각 스텝별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뭐 버캐뷸러리가 사전에 실제 한 5,000개 되지만 그냥 제한을 시켜서 100개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단어를 100개라고 제한하면은 100개의 소프트맥스를 확률을 뽑아내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각 타임 스텝별로. 그렇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소프트맥스를 확률을 마이너스하고 그걸 로스 펑션 취한 게 그게 뭐였죠? 우리 3장에서 그게 뭐였죠?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로스 펑션은 뭐였죠? 뭐라고 불렀죠? 예? 예, 크로스 엔트로피였죠. 그래서 이건 다름 아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얘기. 자, 그래서 2, 3장에서 배운 게 쓸데없는 걸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배운 겁니다. 일부러 시간을 들여서 배운 이유가 다 이것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영상이든 뭐 NLP든 뭐 다 동일한 프레임워크에서 큰 틀에서 보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을 좀 제대로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분야가 아니고 결국은 다 커넥티드 돼 있다.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이제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제대로 수강을 한 겁니다.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뭐 학기만 되더라도 모른다 그러면 제대로 못 배운 거죠. 이 과목에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구조를 요 조건 확률, 요 뭐 크로스 엔트로피에 들어가는 또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에 들어가는 이 조건 확률들이 이 구조를 보면 이전 거에 최근께 이전 모든 거에 의해서 최근께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이런 구조죠. 자, 그거를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면 이렇다는 얘기죠. 현재 네 번째 타임 슬롯에 있으면 이전의 모든 거 y1, y2, y3, 그러니까 y1, y2, y3의 디펜던스가 있다. 이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화살표의 그 표현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확률의 그 구조하고 이 그래피컬 구조하고 1대1 대응 관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여기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시퀀스를 다루는 머신러닝은 결국은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데, 왜냐하면 조인트 확률을 구하는 거나 이걸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 곱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아니면 뭐 로그를 쳤을 때는 다 더해버리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구조가 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하나의 그러니까 Y4를 결정하기 위해서 Y3 하나만 인풋으로 받아들이기도 버거운데 이전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는 게 바로 히든 벡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Y3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아니면 뭐 Y1, Y2, 3를 뭐 히든 벡터 하나로 다 요약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많은 거를 줄여주겠다라는 게 또 RNN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구조에서 이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있냐면 이 RNN 구조로 좀 돌아가 보면 이런 구조인데 이 O라는 놈이 아웃풋 Y라고 생각해 줬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웃풋 Y를 예측하는 거, 예측값. 그러니까 그라운드 트루스는 Y고 그걸 예측하는 Y 해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구조를 보면 Y라는 놈들, 여기 O하고 같은 거죠. 이 놈들은 그냥 현재 상태에 대해서만 이제
디펜던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아까 그 이제 확률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현재 타임 시점을 타우라고 한다면 현재까지 들어온 시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까지 나온 모든 아웃풋 O들이죠. O들의 조건부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X는 원래부터 있었고 Y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체인 룰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Y에 대해서 현재 거 바로 전에 있는 모든 거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론적으로 제일 합당한 겁니다. 자, 그 말은 예를 들면 YT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아웃풋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든 인풋과 이전의 모든 아웃풋을 다 인풋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실인 거죠. 이게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트릭은 뭐냐면 이미 H가 이놈들을 다 요약을 하고 있고 X부터 XT-S까지 요거는 그냥 현재 인풋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Y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Y는 YT-2까지 그러니까 전전놈까지를 인풋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이제 뭐라 그럴까 요구 조건입니다. 그것조차도 그 요약 벡터, 히든 벡터에 다 집어넣어 버리겠다라는 게 전략인 거죠. 그래서 Y1부터 YT-2까지, T-2까지 그 다음에 모든 X들을 다 히든 벡터로 집어넣어 버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직전에 있는 Y만 받아서 인풋으로 집어넣자. 자,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가장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시퀀스를 프로세싱하는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보면은 이게 기존의 RNN 구조하고 많이 다릅니다. RNN 구조는 이전 아웃풋,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전 그라운드 트루스를 인풋으로 받진 않죠. 그러니까 이 패스가 없는 겁니다. 이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게 기존 RNN은 볼까요? 여기서 일로 들어오는 거 없죠? 자, 그러면 뭐가 가장 이상적인 거에서 뭐가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게 그럼 뭘 의미하는가를 보면은 Y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다는 얘기니까 Y가 인디펜던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는. 그러니까 뭔가 얘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 뭐랄까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조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핸들링 하느냐? 바로 요 구조만 핸들링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Y 이전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X가 주어졌을 때 모든 Y들이 다 인디펜던트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지난 시간에 배운 RNN 구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아웃풋들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이게 현실에는 안 맞는다는 거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I am a boy라는 네 단어를 말할 때 각각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Y 벡터라고 봅시다. I가 Y1, M이 Y2, 어라는 관사가 Y3, boy가 Y4. 근데 예를 들면 I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단어가 모든 가능한 단어가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인디펜던트 한 개 맞죠? 네,
현실이 그런가요? I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바로 보이가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죠. 문법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건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서 나올 확률은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 시퀀스에 있는 이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디펜던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의 RNN 구조는 이 디펜던스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대로 성능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그냥 지나치게 나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AI 비서들, 뭐 각종 통신사, 스마트폰이나 심지어는 구글 어시스턴트도 아직 RNN 쓰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성능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 심각한 이 이론적인 한계 때문에. 왜냐하면 디펜던스를 완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디펜던스가 있는데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확률 이론적으로. 즉 이전 인풋을, 그러니까 이전의 인풋 정도가 아니고 이전의 시퀀스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인풋으로. 그래서 이런 패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패스만 없으면 기존 RNN하고 완전 동일한 구조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이 그라운드 이전 아웃풋에, 그러니까 이전 타임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인풋으로 받는 이런 구조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걸 안 쓰느냐? 좋은 줄 알면서. 이유는 약간 근본적인 문제인데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왜 쓰기가 어려우냐면 조금 생각해보면 어비어스한데, 자, 트레이닝 할 때는 이놈들이 그라운드 트루스죠. 트레이닝 할 때는 이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인퍼런스 할 때 이게 있을까요? 여기 남학생? 없죠.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가 완전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이미 7장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배우면서 가장 골칫거리가 결국은 코끼리 다리냐 코끼리냐 이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골칫거리가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최대한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한 거죠. 근데 여기는 이미 완전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쓰기가 어렵다니. 이게 좋은 줄 알면서도. 그러면 좋은 줄 아는데 이걸 안 쓰기는 어렵고, 그럼 뭐 요거를 좀 다르게 좀 변형해서 쓸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티처 포싱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인퍼런스 할 때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인풋만 있지 아웃풋이 없죠. 대신에 이전의 아웃풋을 그라운드 트루스로 쓰자. 여기서 이제 전제 가정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의 90% 얘랑 잘 맞는다고 하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구조를 티처 포스팅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트레이닝도 가능하고 인퍼런스 할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인퍼런스 할 때 여기는 그라운드 트루스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만 아주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이제 뭐 근데 더 좋은 거는 트레이닝 할 때는 여기처럼 그라운드 트루스가 어차피 있으니까 그라운드 트루스 그대로 쓰고, 인퍼런스 할 때 이놈을 그라운드 트루스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아웃풋을 쓰자라는 게 이제 요 티처 포싱의 기본적인 전략이 되겠고, 사실은 이제 요 형태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상당히 많은 응용들 한 3가지를 배울 텐데 대부분의 응용에서 이제 이 형태로 가고, 아까 설명했던 사실은 GPT-3 같은 놈들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입니다. 자, 이게 왜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냐면 GPT-3가 하는 짓이 뭐냐면 어떤 단어 시퀀스를, 그러니까 문장의 일부를 딱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단어를 뱉어냅니다. 자동으로. 확률적으로 뱉어내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확률에 따라서 그냥 랜덤하게 끄집어내면 되는데, 바로 이 아웃풋이 다음 단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단어가 당연히 그 다음 스텝에서 인풋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그 다음 단어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이제 실제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시퀀스의 인디펜던스 하다는 가정은 잘못돼 있고 이게 디펜던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힘들고 인퍼런스 단계에서 그거를 비스무리하게 구현하려는 전략이 현재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시퀀스를 다루는 뭐 분야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RNN이든 버트든 뭐 GPT-3는 다 상관없이 어쨌든 똑같은 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펀더멘탈한 거라 이걸 배워놓으면 사실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가고 이게 결국은 아웃풋의 디펜던스를 이미 캡처를 하고 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냥 플레인 RNN보다 훨씬 더 좋은 구조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시퀀스 처리를 할 때 이런 티처 포싱 전략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게 더 바람직하고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뭐 나왔던 얘기들의 반복이 되겠고요. 약간 좀 뭐 자료들을 문맥에 맞게 조금 순서를 좀 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그라운드 트루스 대신에 아웃풋을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 단계에서 아예 쓸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얘는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를 트레이닝 단계에서 썼는데 그라운드 트루스를 안 쓰고 그냥 아웃풋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전 트레이닝하고 이제 인퍼런스가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 경우는 뭐 성능은 약간 떨어지겠지만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트레이닝 할 때 약간 이 그라운드 트루스 단계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일단 뭐 계산량도 약간 줄일 수 있고 약간 이 인풋들을 처리를 할 때 약간 패러럴라이즈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아웃풋 리커런스를 실제로도 많이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능은 살짝 떨어지지만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RNN 구조를 보면은 시간이 그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흐르는 방향이 돼 있죠.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은 반드시 그렇게 흘러야 됩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근데 우리가 다루는 시퀀스들은 굳이 물리적인 시간의 방향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게 꼭 그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들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하는 거를 예를 들면 이 시간에 강의하는 거를 1시간 녹화를 하고 녹화됐다라는 건 이미 어디에 저장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이미 오프라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의 끝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강의 앞쪽이 뭐라 그럴까 과거가 이미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 시점 앞에서 본다 그러면 미래에 있는 놈을 미리 알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 미리 저장을 해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오프라인 프로세싱의 특징이 뭐냐? 이미 한번 저장을 해놓으면 이제 시간에 대한 그 뭐랄까 정의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굳이 물리적인 시간의 방향으로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장을 우리가 그 구성 요소들, 문법 요소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앞에 의해서 뒤에 있는 놈이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뒤에 내가 말할 거를 미리 예측을 했을 때 지금 나와야 될 거가 뭔지를 뱉어내야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이 반대 방향으로도 디펜던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보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으면 두 번째 단어에 am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즉 시간이 거꾸로 디펜던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좀 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배운 RNN은 뭐 가령 이런 겁니다. Y보다 그냥 X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배운 RNN은 이 구조를 캡처하려고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있는 모든 놈들을 H로 요약하는. 근데 시간이 보면 어비어스하게 과거에서 현재로만 흐르는 걸 가정을 하죠. 근데 오프라인 프로세싱에선 시간이 꼭 이미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즉 미래에서 현재로 거꾸로 가도 된다는 얘기죠. 즉 뭔 얘기냐면 미래에 있는 타임들, 뭐 마지막 타임이 라지 t라고 그러면 미래에 있는 모든 거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실제로 저장을 했을 땐 다 볼 수 있죠. 타임머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인과론을 깬 건 아니죠. 왜냐면 이미 다 저장을 해서 사실 약간 치팅 같은 개념이죠. 자, 그래서 미래에 있는 모든 나올 그 정보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즉 뭔 얘기냐면 이게 완전히 대칭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좌에서 우로 가는 거나 시간이 우에서 좌로 가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죠? 물리학에서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 미래에 나오는 모든 샘플들을 히든, 안 보이죠? 반복해서 쓰면 이런 요거를 또 다른 히든 벡터 G로 캡처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요약 벡터를 쓰면은 시간을 정방향으로도 흐르게 할 수 있고 시간을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 자, 이론적인 배경입니다. 사실 이 이론적인 배경만 알면은 사실 이 바이디렉셔널 RNN이 왜 이런 구조를 갖는지 그냥 설명을 안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가 가능합니다. 뭔 얘기냐면 오리지널 시간이 좌에서 우로 흐르는 놈은 요 히든 벡터로 캡처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꾸로 흐르는 놈은 요 히든 벡터로 캡처를 하겠다. 그리고 요 히든 벡터 두 개를 각 타임별로 모아서 각 타임의 아웃풋을 뽑아내겠다. 뭐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이 확률적인 거를 생각하면 거의 어비어스한 방법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RNN을 시간의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두 개로 나눠서 구현을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나올 단어들까지 미리 보고 현재 단어를 알아맞히면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 언어 구조가 사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우리 머릿속으로 이미 어떤 단어를 뱉기 전에 다다음 단어를 뭘 뱉을지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차기 미래에 있는 놈에 의해서 차기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말은 하는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가 상당히 재미난 분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성능이 상당히 좋고 의외로 굉장히 파워풀한 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기체 인식이라 뭐 그런 음성 인식 이런 쪽에 이미 기존의 RNN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낸다라는 게 논문으로 보고가 됐고, 자, 이 뭐 알고리즘을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사실 지금 요 확률적으로 표현한 게 전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 자, 요게 뭐냐면 정방향으로 흐르는 포워드 히든 레이어들에 대한 시간이 좌에서 우로 흐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 역방향 시간으로 흐르는 그 백워드 히든 레이어는 시간이 반대로 흐르죠. 큰 시간에서 작은 시간. 그리고 이 아웃풋 레이어, 이 놈들은 정방향과 역방향의 히든 벡터들을 둘 다 인풋으로 받아서 그냥 계산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풋 벡터가 두 개가 있고 그걸 두 개의 매트릭스로 곱해서 그냥 더해서 아웃풋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 당연히 있겠죠. 뭐 여기서는 뭐 하이퍼 탄젠트나 이런 시퀀스 쪽에서는 렐룬 잘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시그모이드 아니면 보통 하이퍼 탄젠트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뽑아낸다 라는 얘기고요. 요게 그 단계. 자, 그러면 이제 백워드 패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막 골치 아플 수 있죠. 근데 하나도 골치 아플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장에서 100만 불짜리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되고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되고. 그래서 포워드 패스인 경우는 일단 아웃풋부터 보는 게 낫겠죠. 이 아웃풋들은 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다 구하고요. 그게 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원래 포워드 패스의 백워드 패스는 시간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겠죠. 화살표 반대니까. 그래서 높은 시간에서 반대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냥 일반적인 플레인 RNN의 백워드 알고리즘은 완전 동일합니다. 식이. 그 방식대로 그대로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그 백워드 히든 레이어, 시간이 거꾸로 흐르던 놈의 백워드 패스는 거꾸로 된 놈의 거꾸로니까 시간이 정방향으로 흐르겠죠. 백워드는 거꾸로의 거꾸로니까 정방향으로 백워드로 가면 됩니다. 그게 마지막에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워드고 백워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3장에서 배웠던 원리 4개만 알고 있으면 사실 그 어떤 상황도 다 핸들링 가능하다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RNN에 관한 플레인 RNN에 관한 이론은 이 정도면 일단 기본은 됐습니다. 뭐 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버트 같은 거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한 확률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어쨌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 자 이제 응용으로 넘어가면 응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인풋이 시퀀스로 나오고 아웃풋은 뭐 하나의 벡터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인풋은 벡터인데 아웃풋은 시퀀스로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둘 다 시퀀스인 경우가 있겠죠. 인풋이 시퀀스고 아웃풋도 시퀀스인 경우. 자, 근데 이 3개가 각각 굉장히 중요한 응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퀀스 투 싱글 벡터 아웃풋의 구조는 지금 배웠던 기존 RNN 구조에 하고를 사용합니다. 기존 RNN 구조인데 이게 보면 각각의 아웃풋들이 있었어야 되죠. 근데 각각의 아웃풋이 있으면 매 시간마다 아웃풋이 나왔을 텐데 그거를 제거해 버린 겁니다. 다 제거하고 마지막 타임에 히든 벡터에서 아웃풋 딱 한 번만 뽑아내잖아요. 그러면 인풋은 시퀀스가 들어오는데 마지막에는 아웃풋이 딱 벡터 하나만 튀어나오겠죠. 자, 이런 구조. 이게 가장 파워풀한 분야가 뭐냐면 이게 사실 엄청나게 돈벌이 되는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타트업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유심히 이 구조를 보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Sentiment Analysis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응용을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어떤 신문 기사가 있으면 그거를 뭐 문장 뭐 단어들의 배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퀀스. 신문 기사를 여기다 탁 집어넣고 아웃풋을 뭘 뽑아내냐면 이 신문 기사가 긍정적인 기사냐, 그러니까 감성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기사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주식 시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알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사가 어디에 딱 떴는데 그 기사를 넣자마자
이거는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기사야. 그러면 주가가 막 올라가겠죠. 근데 이걸 사람이 읽는 데는 기사를 읽는데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 기사를 획득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읽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이거를 자동으로 뉴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에 인식을 해버리면 남들은 이 기사를 읽고 캡처하고 다운로드 받고 읽는데 1초 걸리는데 나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이해를 해버리면 100만 배 빠른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100만 배 빨리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 뉴스가 나오자마자 먼저 주식을 사버리면 떼돈 버는 거 그렇죠? 그래서 돈벌이 쉽습니다. 아주 요거 그래서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한 3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주식 정보 뉴스 그 기업이 있습니다. 블룸버그라는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증권사들은 대부분 블룸버그 뉴스 정보를 구독을 한다고 보면 되죠. 근데 관련 블룸버그의 CTO가 AI 이제 전문가죠. CTO가 최근에 이제 서울대 와서 한 3년 전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핵심 비즈니스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챌린징한 게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그 모든 뉴스들 꼭 금융 관련된 뉴스가 아닙니다. 뭐 지진, 전쟁, 정치, 뭐 선거, 뭐 연예인 뉴스, 뭐 모든 가십거리, 뭐 모든 뉴스를 다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직관적으로 연결이 될지 모르니까 주식 시장에. 그래서 모든 그 뉴스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당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뉴스 기사가 1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읽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1초당 100만 건의 기사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챌린지고 두 번째 챌린지는 전 세계에 한 150개 국가가 있는데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멀티 랭귀지로 모든 걸 또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캐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 순식간에 어떤 기사가 이 사람들은 이제 세 가지를 판단합니다. 어떤 특정 어떤 회사의 기사가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또는 뉴트럴하냐 뭐 그냥 중립적이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제대로 없어요. 블룸버그도 제대로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양의 뉴스들이 쏟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돈 버는 토픽이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사업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잘 이 수업 시간 8장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면 한 10년 뒤면 일론 머스크만큼 부자가 돼 있지 않을까. 그때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응용 반대죠. 벡터 인풋이 들어오고 아웃풋은 시퀀스가 나가는. 요거는 크게 뭐 돈 버는 건 아닌데 재미난 근데 사실은 이것도 커머셜한 응용이 있습니다. 그런 응용이 되겠고요. 자, 이게 대표적인 응용이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어떤 영상을 딱 주고 그 영상이 에 대한 설명을 문장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 누가 사진을 제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누가 사진을 딱 찍었다. 그러면 설명을 밑에 뭐 태그를 달 수도 있겠죠. 태그를 다는데 뭐 문장 형태로 달 수도 있고 아니면 해시태그처럼 뭐 물병 교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사실 해시태그를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중요한 커머셜한 애플리케이션이 유튜브나 틱톡에서 이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응용입니다. 뭐냐면 누가 동영상을 올렸을 때 그거를 뭐 크리에이터가 해시태그를 달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귀찮아서 안 다는 경우도 많죠. 그러면 유튜브나 틱톡에서 이걸 자동으로 달아주고 싶은데
뭐 1초에 막 수십만 건씩 올라오는 걸 이걸 다 볼 수가 없겠죠. 거기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이. 그러면 딱 AI가 이런 놈들이 동원이 돼서 자동으로 해시태그를 달아주면 이게 또 엄청난 응용이 됩니다. 돈 되는 비즈니스가 되겠죠. 불행히도 이거는 좀 스타트업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미 기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좀 관심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문장적인 또는 키워드적인 설명. 그래서 보면은 인풋 X가 그냥 하나입니다. XT가 아니고 하나의 벡터가 모든 타임에 다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쭉쭉 나오는데, 자, 이것도 보면 티처 포싱 구조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게 문장을 뽑아내야 되니까 현재 타임이 여기라고 하면 현재 타임에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문장은 현재의 아웃풋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타임, 그러니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겁니다. 현재는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면 이전 다음 그라운드 트루스가 얘랑 로스를 구하는 구조죠. 딱 티처 포싱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가 다음 인풋으로 들어가게 있죠. 그래서 이 벡터 투 시퀀스에 이미 아까 배웠던 티처 포싱 구조가 이미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응용, 시퀀스 투 시퀀스. 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어비스한데 이거는 어디에 쓸까요? 예. 여기 학생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에 쓰면 파워풀할까요? 그 옆에 학생. 시퀀스 인풋, 시퀀스 아웃풋이 응용. 그렇죠? 번역이 가장 중요한 응용입니다. 실제로 구글 트랜슬레이터라는 이제 그 앱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딱 이 구조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예를 들면 I am a boy를 시퀀스로 집어넣으면 그게 나는 소년이다 하고 아웃풋이 한국말로 튀어나오는. 근데 인풋도 시퀀스고 아웃풋도 시퀀스죠. 그래서 이 시퀀스 시퀀스는 이런 분야를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또는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보통 NMT라고 많이 부르죠. 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야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업화 해보라고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플랫폼 회사들이 이미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괜히 들어갔다가는 고래 등에 새우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게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미 뭐 구글은 구글 나름대로의 GPT-3하고 비슷한 이름 까먹었는데 뭐예요? P 뭐라고 하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이미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은 페이스북대로 쓰고 있고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덤볐다가는 폭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대기업이 하는 거를 잘 쓰면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여기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학습시키는 구조라고 보면 되죠. 인풋 랭귀지의 시퀀스를 아웃풋 랭귀지의 시퀀스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확률적으로 보면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냥 인풋이 조건으로 들어와 있고 아웃풋에 조건, 그러니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시키는 게 전부입니다. Like maximum likelihood principle로. 그래서 모든 머신러닝들이 사실은 기본 원리만 보면 그냥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은 좀 심했네요. 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원리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구조가 좀 특이한 구조가 있습니다. 인풋을 다루는 RNN이 있고 아웃풋을 다루는 RNN, 두 개의 RNN, 듀얼 RNN 구조가 되어 있고요. 둘 다 RNN입니다. 보면, 그렇죠? X, H, X, H, X, H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여기 뭐 X 역할하는 게 있고 H, X, H, X, H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조경현 박사라고 지금 NIU에서 시퀀스 쪽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한국인 젊은 교수입니다. 30대 교수인데 굉장히 잘 나가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이 구조를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키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는 뭐냐면 번역을 할 때 전략이 나이브한 전략이 있고 조금 더 어드밴스된 전략이 있습니다. 나이브한 전략은 뭐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약간 초등학생들이 번역할 때 하는 방법인데 그냥 뭐랄까 직역을 한다 그러죠. 그냥 단어를 단어로 바꿔치기 하는. 근데 실제로 해보면 되게 어색합니다. 직역을 해버리면. 그렇죠? 어떨 때는 문맥에 따라서 또는 뭐 그 스피커의 의도에 따라서 좀 단어의 의미도 바뀌고 뭐 또 어감도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직역은 굉장히 쉬운 거고 그거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능이 안 좋죠. 근데 굳이 딥러닝을 써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성능이 좋아야겠죠. 성능이 좋으려면 의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의역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거냐. 이 사람은 이제 생각하기를 각각의 단어에 포커스하기보다는 전체 인풋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캡처를 하자. 자, 그거를 이제 컨텍스트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히든 벡터죠. 히든 벡터를 조금 더 더 키운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인풋의 히든 레이어로부터 만들어내고 그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아웃풋의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구조. 그러니까 이 구조가 생각을 해보면 구조만 보면 되게 뜬금없이 보이는데 이게 의역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했구나라고 하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저런 구조를 쓰는지를. 그래서 문장 전체를 요약하는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서 그걸 아웃풋의 모든 그러니까 이 타겟 RNN에 타겟 랭귀지를 만드는 RNN의 인풋에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습을 할 땐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I'm a boy가 인풋이고 아웃풋이 나는 소년이다 라고 하면은 나는 소년이다가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시퀀스가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놈들을 가지고 로스 펑션을 구해서 전체적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자 이것도 뭐 굳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백프로포게이션 하면 되는지 보이죠? 눈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무조건 그냥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 전문가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 그래서 이 구조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지금까지 이미 구글 여러분들이 트랜슬레이터 쓰면 정확하게 이 구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아직 뭐 새로운 그런 뭐 버트 기반 이런 거 아직 배치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런 구조입니다. 자, 이거는 뭐 약간 이제 RNN의 변형들인데 사실은 실제로 잘 안 쓰고 있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벡터를 이렇게 투 레이어로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러니까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하나 더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요놈과 요놈을 합쳐서 이렇게 같이 넣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험적인 거고 실용적으로는 아무도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레인 RNN에 대해 응용을 얘기를 했고 플레인 RNN 구조 얘기를 했고 이제 플레인 RNN의 문제점이 뭔가를 얘기해야 될 단계인데 이 플레인 RNN의 문제점은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웠던 그 딥러닝의 그 학습이 잘 안 일어나는 문제, 완전 동일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RNN이 간단한 구조 같지만 시간축으로 넓히면, 시간축으로 펼치면 시간축으로 무지막지하게 큰 딥한 네트워크가 된다 그랬죠. 자, 딥한 레이어가 쌓이면 무조건 그레디언트, 이 베니싱 또는 그레디언트 익스플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레디언트가 계속 뭘로 곱해져야 되는데 전달되면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갈 때 포워드 패스도 문제고 이놈은 사실은 백워드 패스도 문제입니다. 둘 다 사실 동일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그 RNN의 특징은 포워드 패스나 백워드 패스나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RNN의 식을 봐도 그렇고 포워드 패스는 W가 계속 곱해지는 상황이고 H에 백워드 패스는 그거의 트랜스포즈인 W 트랜스포즈가 계속 곱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식으로 본다 그러면 뭐 이전 사실은 이게 그레디언트 정보라고 보는 게 맞는데 트랜스포즈니까 자, 이거 뭐 백워드 패스라고 생각합시다. 이전 그레디언트 포워드 패스라고 해야 되나? 뭐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그냥 포워드 패스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거에 W가 곱해서 다음 게 만들어지고 뭐 이 사이에 사실 하이퍼탄젠트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일단은 그거는 생략하고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한번 보자는 얘기죠. 선형대수적으로 보면 이게 점화식이죠. 등비수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구해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T라는 타임에 W에 T승이 곱해집니다. 행렬을 T번 곱한 겁니다. 근데 이 행렬은 보통 이런 형태로 분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 아이겐밸류라는 놈을 가운데 놓고 아이겐벡터를 뒤에 놓고 줘주고 해요. 그건 선형대수에 나오는 얘기니까 궁금한 사람은 선형대수 책을 뒤져보면 됩니다. 자,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요 구조로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 가운데 람다라는 거는 대각 성분이 아이겐밸류로 배치되고 나머지는 단 제로인 그런 대각 행렬입니다. 자,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포워드 패스든 백워드 패스든 이건 사실 포워드 패스 얘기했지만 백워드 패스는 이 트랜스포즈가 돼서 거의 같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요게 일로 가고 요게 일로 가는 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포워드나 백워드나 거의 동일한 구조인데 자, 일반항을 보면 HT라는 놈이 물론 다 벡터들이긴 하지만 초기항에 대해서 아이겐밸류에 T승이 곱해지는 구조죠. 즉 기본적으로 뭐냐면 등비수열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긴 하지만 자, 등비수열에 자, 이게 스칼라라고 봤을 때 람다가 1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아이겐밸류가 1보다 크면 그렇죠. T에 따라서 이게 지수함수적으로 증가. 무슨 얘기냐면 포워드든 백워드든 익스플로전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동일한 질문으로 아이겐밸류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점 0으로 가서 뭐냐면 포워드든 백워드든 베니싱이 일어난다. 제로가 되버린다. 그래서 이 RNN이 확률 이론적으로는 되게 멋있는 이론인 줄 알았는데 이 뭐랄까요? 이 컴퓨테이션한 관점에서 보면 계산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 엉망인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아이겐밸류가 1이 아닌 경우는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축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런 직선을 이런 W라는 행렬을 곱해서 계속 하이퍼탄젠트 곱해서 뭐 첫 번째 곱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곱해보면 저 직선이 막 이상하게 저렇게 요동을 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헤이비어를 예측을 못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예측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폭발이나 베니싱이 일어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학습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벌어집니다. 우리가 딥러닝 초반에 3장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제이션 기법을 썼는데 여기서는 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노멀라이제이션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조차가 아닙니다. 얘는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한 두 가지 시도 LSTM, GRU를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